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제가 전세 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세가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매매가도 이제 하방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세가도 같이 수요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선호하시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나 전세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전세 거래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지만, 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가 없을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까라는 기타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다가 공부를 좀 해서 전세 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겨났고 다른 나라들은 있는지, 이 전세 제도가 왜 성행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는 말이 한 80%는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그냥 공공연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엄연히는 이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대부분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이렇게 공적으로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법률성의 규제들이 있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다른 몇몇 국가들이 전세제도랑 비슷한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어요. 외국에는 이제 렌트, 주거용 비용은 수입의 몇 프로를 항상 떼서 렌트비가 되게 일반적인 관해가 되어 있는 당연한 주거비용으로 여겨질 만큼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말고 다른 나라에도 또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남아메리카, 남미 쪽에 이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 나라는 이제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이 볼리비아도 전세제도와 비슷한 이 제도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랑 볼리비아 두 곳 다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제도 비슷한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왜 전세제도 비슷한 형식이 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을 드려보면 안티크레티코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주택 담보 이런 뜻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세제도랑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랑 계약 형태, 기간, 조건 등은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보증금을 이제 만약에 반환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가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 이제 전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가 부가세랑 등록비를 같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안티크레티코라는 단어 역시 스페인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에서 이제 어원을 따서 비슷한 단어로 안티크레티코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인도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대요. 제가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거비, 스펠 제가 띄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기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전세제도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웨덴에도 전세권이라는 의미의 부스타즈렛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전세권이라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점은 협동조합에 따른 출자금 형식의 개념이고, 기한이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이런 제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사문화 개념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제도 측면으로 만들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규제가 있고 규정이 있는 이런 식의 전세제도는 엄연히 말하면 우리나라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는 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좀 판단 근거가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제 전세제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최초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갔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전에도 전세의 기원은 기원전 15세기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서적인 자료나 이런 근거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때 가사전당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제도는 엄연히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랑 비슷해서 전세제도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논밭을 담보로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주택, 그러니까 가옥을 담보로 대출을 내어주는, 금전을 빌려주던 농작물로 대환을 했던 이런 식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세제도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유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 곳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1876년에 뭐가 있었죠? 강화도 조약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부산이나 원산, 인천
이런 항구 등이 많이 개방이 됐어요. 개방이 되면서 이제 일본 인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의 체류지가 생기고 거주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 있는 인구들도 대거로 몰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기와집이나 초가집의 물건 종류들에 따라서 전세 금액도 달라지고 기간은 그때 당시에는 보통 1년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50% 정도를 일반적으로 잡고 거래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150년 전에도 이렇게 전세제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보통 1년 계약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1년을 바탕으로 쭉 이어집니다. 전세제도도 계약이 1년씩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민법상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들도 없었겠죠. 그리고 기간을 보장해주는 장치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 전세제도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1970년대 농촌 인구가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귀농이 아니라 이렇게 상경을 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고, 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대출을 많이 내줬는데, 이 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니라 산업 대출을 많이 내줬어요. 산업 대출을 내주다 보니까 이 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잘 내주지 않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전세를 주면서 사적금융 형태로 이 전세금을 목돈을 이제 무이자로 한마디로 세입자에게 빌릴 수가 있었던 개념으로 파생이 된 거죠. 그 당시 대출은 산업대출을 위주로 해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인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격이 됐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내지 않고 목돈을 거치해서 여윳돈이 있는 상태로 거치를 해서 거주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해서 전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고요. 또 다음으로 근본적으로는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강남을 보면 어땠죠? 논밭이었죠. 자, 결과적으로 이 서울 땅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학자들도 유배를 갔다 왔을 때 자식에게 쓴 이런 글들을 보면, 한양에 사대문에 땅을 사라, 집을 사라 이런 말이 있듯이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런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이 시작된 거예요. 집이 한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집을 사놓고 전세를 끼고 전세를 받으면서 더 적은 돈으로 집을 사놓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로 집을 사고,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성행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전세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과 더불어서 세입자 돈으로 내가 내야 될 매매 대금을 메꾸는 거고, 나는 시간을 기다리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기대 심리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됐어요. 소유권으로 인한 차익은 내가 갖게 되고, 물론 리스크나 이런 부담도 본인이 지게 되겠지만,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팽배해지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죠? 발전을 엄청나게 하게 됐어요. 산업 개발을 엄청 많이 하면서 발전을 쭉 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급등을 넘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대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는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 70년대를 지나면서 시행착오들이 많고 이 문제로 다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민법에만 준용되었던 이런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나 상가에 관한 분쟁이 너무 심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계약기간이 기본 보장 1년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89년에 주택임대차는 기본 2년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89년에 2년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86, 87, 88 제가 태어난 이 시점에 3조 호황이라 그래서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면서 부동산으로 투입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매매 혹은 전세에 대한 수요들도 같이 증가를 했겠죠.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매매가도 당연히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 당시 매매가가 47%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전세가가 60%대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떴다방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에 떴다방 이런 거 다 금지죠. 그런 이유들이 다 이때 있었던 부작용들이나 문제점들을 가지고 금지행위들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근거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거주기간도 너무 짧아지고, 최종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주기간도 1년으로 짧아지고, 이사를 계속 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계속 올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1년마다 이사 갈 때마다 전세금 올려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89년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임법 2년으로 개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임법에서는 최소 보장 기간을 거주 기간을 2년으로 잡아준 거고, 그러다가 2020년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2+2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상가 임대차의 로직을 갖다가 계약갱신 청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전월세 상한제도 5%만 올릴 수 있게 해주고, 또 신고를 해서 투명하게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해주는 제도 등을 만들어주는 이런 보완책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세제도에 대한 유래, 다른 나라들도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 배경, 로 인해서 전세제도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역사를 이렇게 제가 하는 분야랑 관계지어서 좀 보면은 되게 재밌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좀 근거들도 찾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사견으로는 금리 인상이 이제 아무리 조금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또 전세 제도에 대한 사기나 깡통 전세들, 그리고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리고 서류나 권리가 안전한, 전세가율이 받쳐주기가 안전한 그런 가율이 아닌 집들은 사실은 대출을 많이 받으신다 그러면은 중개 보수를 떠나서 월세를 추천드리는 상황이고요. 제도적으로 지금 이런 전세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지금 사라졌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출 이율에 대한 금리도 그렇고, 시대적인 상황도 현재 이제 매매 가격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기도 하고, 경제가 불황을 맞이하면서 자금도 현재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제도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근거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거래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다 보니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고, 그게 좀 어려우면 반전세로 조금 월세를 아끼는 방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계속 남아 있겠지만은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월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전세 제도가 얼마나 더 활성화되고 유지가 되고, 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 과연 어떤 시점이 될지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전세는 대출이랑 금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가 거래량이 적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방법이 좋고, 여러분들께서도 경제 공부나 이런 금리 혹은 부동산에 관련된 시황 등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게 힘입니다. 오늘 이래서 제가 그냥 재미없는 역사를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들로 전세제도가 나왔고 전세제도가 이래서 성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이유들이 이럴 것이다 라는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